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음 공부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공부하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좀 중요한 물음인데요. 그거는 왜냐하면 마음 공부를 왜 하는가 하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는 세상이 궁금해. 세상의 진리를 알고 싶어. 이거는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나는 마음이 불편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어. 얻고 싶어. 이러면 목적이 조금 다른 것이죠. 물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처럼 이 두 개가 어쩌면 이제 같은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 보면 지킬 게 없을 때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지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하는 것과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조금 어쨌든 가는 길이 꼭 같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고 있는 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두 가지 종류인데 뭐 골짜기와 능선이어서 결국은 산꼭대기에 같은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뭐 우주적 진리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가고 탐구하고 싶은 거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괴롭다. 살아보니까 괴롭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인간이 실용적인 기술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심리학이라든지 뭐 요즘 이제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이라고 하는 신경과학, 그다음에 이제 메디테이션, 명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런 이제 것들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거냐? 일단 직관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거죠. 그것이 다는 아닌 것 같다. 그럼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사실은 그 궁극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한 문제 정의조차도 사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빠진 것 같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형이상학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를 가진 것 이상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배후에 작용하는 궁극적 원리 뭐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와 인간의 통합적으로 세계와 인간에게 작용되는 뭐 원리, 원칙, 섭리 또는 궁극적 실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뭔가 탐구하는 그런 것으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진리 탐구의 호기심과 괴로움의 제거라고 하는 인간 문제 해결을 동시에 이제 해결해 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인상학은 좀 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궁극적으로 무엇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좀 더 일차적인 포커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틴어로는 이게 이제 메타피지카라고 하는데 뭐 글자 그대로 물질을 초월해서 있는 것 또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세계의 궁극적인 근거, 제1원리 뭐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를 이제 그 제1철학이다. 그리고 프로테 필로소피아 혹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근본적인 지혜다 이렇게 해서 소피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인간은 갈망이 있는 거죠. 이 변화하는 자연물 그 배후에 그 너머에 그 이 모든 존재의 근거로서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랬다 보니까 이제 그 유한한 인간이 생각하기에 무한한 거죠. 그러니까 뭐 종은 다 넣는 거죠. 영원하다, 뭐 불멸하다, 또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사실 이거는 또 입증하기도 어려우니까 뭐 그냥 뭐 상상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뭔가 2%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형이상학을 시도해 왔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다. 그리고 BC 6세기경에 모든 것은 뭐 자연, 신의 뜻에서 이제 인간이 사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제법 정돈된 형태의 형이상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갈망이 이제 동서를 막론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태리 쪽의 엘레아 학파라고 하는 조금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피타고라스도 뭐 그쪽이고, 이 엘레아 학파는 좀 더 이제 관념적이죠.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밀레투스 학파는 좀 더 물질적인, 물질을 중심으로 이제 우주를 철학했던 그런 학파라고 하겠습니다. 엘레아 학파는 있는 것은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things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있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은 있는 것과 있음은 다른 것이고 있음이 좀 더 본질적인 것이다. 이게 being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로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나오냐. 그냥 있는 것이 있을 뿐이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는 운동하는 것도 어렵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유일하다. 그리고 불생불멸하다. 우리 반야심경에서만 불생불멸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미 이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념을 이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물건, 이 공간, 시간, 뭐 이런 자연은 뭐냐? 이 있는 것은 다양하고 또 움직이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은 뭐냐? 이제 이 관념론, 엘레아 학파에 의하면 그것은 환상이다. 그건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감각은 당신을 너무나 잘 속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죠? 이 현상, 배고픔, 밥 먹어야,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해결이 되는데, 이거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환상이다. 우리가 느끼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반면에 이제 물질주의자들이었던 밀레투스 학파는 궁극적인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 궁극적인 물질로 생각되는 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무한자, 뭐 이제 그 그리스로는 아페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다. 근원이 이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 학자가 있지만 아낙사만드로스라는 사람은 그 확정할 수 없고 무한정한 그 무엇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아페이론이라고 붙이고 이 비슷한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불생불멸하는 것이고 무시무종. 무시무종은 우리 천부경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불생불멸하는 것이고 무시무종하는 것이고 불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변화는 여기서는 변화와 운동을 인정하거든요. 그 뭐냐면 여기서는 그 아페이론의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서 서로 이합집산하면서 생성 소멸하다가 다시 본래의 아페이론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이제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제의 조각들이 떨어져 나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엘레아 학파에서는 아예 운동은 부정하고 현상은 그냥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있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근본 물질인 아페이론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게 아페이론이 이게 물질인지 정신인지 헷갈립니다. 궁극적인 물질은 심지어는 뭐 정신까지도 포괄하는 그 개념에 포괄하는 거라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있음이라는 것과 궁극적인 물질인 그 아페이론, 무한자라고 하는 것이 뭐 차이가 있냐. 결국은 이제 운동이나 변화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리스 사람은 궁극적인 것이 무엇일까?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런 사유를 전개했던 것 같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와 인도가 뭐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그 알프스 산맥 밑에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밑에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지역은 뭐 일단 아리안들이고 예? 유럽 아리안이냐 인도 아리안이냐 이란은 그냥 아리안이란 게 나라 이름이 됐잖아요. 이 아리안들의 사유 방식이 이제 좀 비슷한데 이제 궁극적 실제에 대한 갈망은 인도에서도 이제 있었는데
역시 이제 정신을 강조하는 쪽, 그 물질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게 아리안들의 속성인가 봐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제 뭐, 인도에서는 이제 브라만교가 이제 원래, BC 17세기 이후에 이제 뭐, 뭐랄까, 지배 계층이 됐죠. 이 브라만들은 이제 그 관념론, 형이상학, 뭐 이제 이런 것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지배라고 할까? 지도를 정당화했는데, 이 브라만에서 얘기하는 브라만 사제들의 얘기는 이런 거죠.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흐만은 신이다. 그 인격적인 신이기도 하고, 또는 관념적으로 보면 제1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브라만이나 뭐 또는 그 아트만이나 할 것 없이 그 원인 속의 결과를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다. 원인과 결과는 동일하다. 그 자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갑니까? 생각이. 그래서 여기 그리스에서 말하는 이게 있음, 존재만 인정한 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궁극적인 실제 존재만 인정한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천변만화하는 이 현상은 뭐냐? 이건 당연히 환상이다.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야. 있는 것 같지만 환상인 것. 그걸 마야라고 하는데, 브라만교에서는 이제 현상은 다 환상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이 그리스가 그 서쪽과 동쪽에 터키와 이태리의 이 지역적인 것을, 공간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이 갈라졌다고 하면, 인도는 좀 시간적으로 갈라지는 거죠. 이 브라만이 뭐 천년만년 해먹으니까, 그 반발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철기 문화가 융성하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 브라만의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계관으로 더 이상 이제 이 현실이 덮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반대파가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물질주의자들인데, 브라만교의 형이상학, 그 제1원리, 그 다음에 그 인과가 동일함으로 현상을 환상으로 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발이 극단적 물질주의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기계적인 인과율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통한 도덕적인 인과율까지도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뭡니까?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책임 또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 브라만교에서는 신이나 제1원리 또는 브라만이나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 설 자리가 없었다고 하면, 이 물질주의자들은 완전히 이제 극단적인 물질적 인과율만 적용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라든지 선과 악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극단적으로 인간을 배제했다 하는 측면에서는 또한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BC 6세기에는 중국과 인도와 그리스를 보아야 하는데, 중국은 어땠냐? 중국은 무슨 이제 그 동양에도 형이상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은주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있었고, 은나라에서는 이제 그 상제, 그러니까 임금 또는 뭐 어떤 신적인 개념의 임금을 생각을 했고, 주나라에 와서 이제 하늘 개념, 하늘천자, 하늘 개념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에 오면 그게 도의 개념으로 형이상학화됩니다. 그래서 노자가 도에 대해서 부여했던 속성, 가졌던 생각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허무 또는 태허, 크게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또 이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한한 그 현상 세계에서는 이름을 다 붙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무한해지려면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형태도 없고 시공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원래 텅 비어 있다. 이런 속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그것은 만물의 근원이다. 그죠? 그 현상 너머의 배후에 실제하는
그 무엇이다. 그래서 상제, 그러니까 그 은나라의 그 신의 관념인 상제보다 앞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섭리가 있어서, 원리가 있어서 그것은 세상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형이상학이 갖추어야 할 이제 요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BC 6세기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정신이 이제 형이상학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그 사유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여기도 물질주의자들이 있죠. 이제 음양오행설, 춘추전국시대 때 음양오행설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다듬어지거든요. 이제 뭐, 음양오행은 뭐 하도낙스라든지 홍범구주라든지 훨씬 그 고대 상고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하나의 사상 체계로서 학파가 형성된 것은 이제 음양오행설은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보면 형이상학과 그 물질주의자, 이 정신주의자와 물질주의자들의 또 이제 생각의 그 갈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기 문명, 제국이 만들어지던 시기, 생산성이 폭발하던 시기, 그때 인간의 정신도 폭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인도, 중국에 이제 BC 6세기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잔이 그때는 신이었죠. 자연이 신이었죠. 뭐 잘 모르거나 두려운 현상은 다 이제 신의 뜻이고 신을 달래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이제 그게 조금 더 철학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이제 형이상학이,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리라든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현상 너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죠. 벌써 이제 사람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그것의 가장 집대성이라고나 할까, 그 최고의 지성이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인데, 우주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붓다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아까 그 인도에서도 뭐 우주에 대해서 제1원리라든지 뭐 브라만, 이런 관념론자들이 있고, 브라만 쪽이 있고, 또 극단적인 물질주의자들이 있는데 둘 다 인간을 배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붓다도 중도를 표방하면서 그 인간의 마음에 어둠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무명을 타파하는 것, 스로서의 이제 도덕금과 깨달음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중국에서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도를 알고 따름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된다,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시 인간이 주체입니다. 하늘이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BC 6세기에 이제 그 추구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BC 6세기에 인간 정신이 폭발하면서 슈퍼스타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것은, 이제는 초월적인 신도 아니고 관념적인 형이상학도 아니고 인간이고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이 세계에 관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 그게 이제 형이상학에 대한 그 소크라테스, 붓다, 노자의 공통된 관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C 6세기의 정신이 이제 개벽됐는데, 이제 그럼 그걸로 끝났냐? 역사에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뭐 그 좋은 말인데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에는 그 반대편, 무한한 것에 대한 동경과 갈망이 버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 불변하는 것, 불멸하는 것을 인간은 원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고 지고지순하고 뭐 이런 갈망은 정말로 끈질긴 것이죠. 그러면 이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그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시간,
공간, 물질적인 존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념과 이름 붙이는 것,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를 제약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족스럽게 만족시켜 주려면 시간성, 공간성, 물질성, 그 다음에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거는 다 그쪽에. 그래서 유한한 자의 숙명으로서 우리가 이제 뭔가 분리됐다는 불안, 우리는 소멸할 것이다 하는 불안,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던져졌는지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인간한테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처음부터 형이상학이나 종교 같은 걸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냐? 그럼 그게 이제 뭐 아까 소크라테스, 붓다, 노자가 얘기한 당신 마음속에서, 너희 마음속에서 길을 찾아봐라 하는 이제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그 메울 수 없는 구멍을 메우려고, 즉 그 분리불안, 뭔가 그 공허를 메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업적을 낳기도 하고, 노력과 성취를 하는데 그걸로도 메워지지 않아서, 심지어는 뭐 철학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종교해서 정신적인 추구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성취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절망을 낳고, 또 절망이 기교를 이제 낳고, 기교가 더 큰 절망을 낳고 하는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길은 정녕 없는가? 마음 공부는 왜 하는가?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의 근본적인 목적을 안심, 마음의 평화로 이렇게 두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조사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실제가 뭐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어쨌든 최소한 우리 생에는 결판이 안 나겠죠. 그러나 지금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는 내 마음을 살펴서, 혹은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자리를 살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공부의 끝에 가서 도저히 마지막이란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내 마음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씩 길을 찾아서 더듬어 갈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마음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먼 데서 시작하지 말고, 지금 여기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곳을 바라봄으로써 하나씩 알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고, 마음 공부의 목적은 그래서 마음의 평화, 안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심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안심, 마음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